뭐 아시다시피 이 글리포세이트는 라운드업의 가장 이제 주 성분인 제초제인데요. 제가 이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 글리포세이트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50년도 때 시작이 돼서 글리포세이트는 이 헨리 말틴이라는 그 화학자로 인해서 개발이 된 성분인데요. 처음에 이 성분은 실은 파이프를 청소하는 세제로 활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리포세이트의 특징은 이 중금속이나 미너럴을 킬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든 아연이든 뭐 수은이든 이런 중금속들과 미너럴들과 달라붙어서 그런 거를 운반을 막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6년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시작부터 좀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거 좀 없어. 1950년도 때 글리포세이트는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1976년대 이 성분을 몬산토에서는 라운드업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 때 라운드업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굉장히 광범위한 아주 다양한 잡초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킬레이션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백테리아의 그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뭐 아연이 필요하고 얘가 성장을 하려면은 또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미너럴들이 다 이제 움켜쥐어지고 이제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잡초를 갖다가 죽이다가 각자 다른 성분을 쓰지 않고 그냥 이 라운드업 하나만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제초제였죠. 근데 이제 1996년이 돼서 몬산토에서는 이제 GMO 콩과 옥수수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일반인 분들한테,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GMO 옥수수와 그 유기농 옥수수를 나란히 옆에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GMO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더 알맹이가 크다, 더 추운 날씨에도 자랄 수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이 GMO 옥수수는 이 글리포세이트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996년에 후부터 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 그 하나의 그 GMO 옥수수의 트레이트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96년 후반부서부터는 우리가 일일이 그 잡초에다가만 조심스럽게 제초제를 뿌릴 필요가 없이 그 제초제를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서 이제 마구잡이하게 뿌려도 되기 때문에 그 글리포세이트가 그 똑같은 땅덩어리에 96년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활용량이 한 50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어서 이 WHO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그룹 2의 칼시노젠 발암물질이라는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2015년도에 또 발표된 낸시 스완슨의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그 해에 뿌려진 양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또한 그 지난 30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질환들의 트렌드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은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이제 플러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1970년도 중반서부터 알츠하이머가 증가를 하다가 이제 97년도 후반서부터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저 바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이 유전자 변형이 된 옥수수와 콩이 심어진 양이고 또 파란 선은 글리포세이트와 이 콩이 글리포세이트가 이 콩하고 옥수수에 이제 뿌려진 양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가지 중에서 이제
당뇨를 또 보시게 되면요. 이 초록색 선으로 보이시는 것은 1980년도에서부터 93년도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까지 이 당뇨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1996년 후반서부터 좀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면증 또한 1996년도 후반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자폐증 또한 96년도 후반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는요, 이 22가지의 분석된 하나를 제외한 모든 질환들이 그 90% 이상의 코럴레이션이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감을 잡으신다면요, 담배를 피는 것과 폐암이 걸리는 것의 이 코럴레이션이 대략 한 74% 정도가 됩니다. 0.74. 그래서 0.90 정도 되는 수치는 논문에서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그 코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질환들은 뇌와 관련된 질환들인데요. 자폐와 치매들은 0.99 이상의 코럴레이션을 보냈다고 합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음식에는 그럼 얼마만큼 들어있을까? 저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유럽에서 지정한 안전한 농도는 이제 0.4 parts per million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그 박태환이 수영하는 수영장에 우리가 소금 한 숟가락을 푼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농도가 이제 0.4 ppb이고요.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것보다 더 낮은 0.1 ppb에서도 쥐의 감과 신장 기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맘스 어크로스 아메리카라는 기관에서 그 모은 자료에 의하면 어머님 자폐와 이런 발달 지연을 그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모유와 분유에서는 150 이상의 농도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자폐를 낳지 않은 어머님들에 비해서 이게 익스트림하게는 6배에서 7배 정도의 차이가 또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맨 아래 보시게 되면요. 이제 콩하고 이제 돼지, 고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크루거 스터디에서는 그 선천기형아 돼지 티슈를 분석을 했을 때 어느 부위에 따라서 이게 100에서 높게 가서는 8만까지도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디톡스 프로젝트라는 기관에서는 현재 우리가 아이들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의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런 정보를 노출을 시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없다 보니 이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1950년대 글리포세이트는 처음 킬레이션 효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아주 소량이지만 아주 필수적이며 대사에 관여하는 미너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은 저를 보고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00가지 이상의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황, 아연, 망간, 철분, 코발트, 셀레늄 이런 필수적인 미너럴들이 이제 운반이 막혀지면서 이제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제 논문을 보여드리자면은 망간 같은 경우에는 84명의 그 자폐 아이들의 빠진 이빨을 분석을 해봤더니 망간이 결핍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쥐 같은 경우에는 자폐 성향을 지닌 쥐들이 헤파란 설페이트라는 황을 가장 많이 지닌 성분이 또한 결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미너럴 중에서는 이제 황이 결핍이 되는 건데요. 그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아이들의 그 하나의 그 공통적인 트레이드 마크는 황이 결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황을 비타민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좀 드무실 거예요. 근데 이 황이 이제 병원에 가셔도 왜 검사를 안 하냐 하면은 황은 다양한 단백질과 지방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수치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황과 같이 결합이 되는 것은 콜레스테롤 설페이트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피부에서 우리가 햇빛을 닿았을 때 콜레스테롤과 황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뇌로 운반이 돼서 뇌를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뇌에서 이제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이제 해독 물질들이 쌓였을 때 이 콜레스테롤 설페이트가 결핍이 됐을 때는 그런 단백질들이 지속적으로 쌓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알츠하이머로서 그 아밀로이드 베이타 플라크 같은 단백질들이 쌓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몸에 해로운 원인은요, 항생제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리포세이트는 킬레이션, 이 미너럴을 갖다가 움켜쥐거든요. 근데 우리의 장에 있는 미생물균들 또한 뭐 망간이든 다양한 미너럴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글리포세이트가 선택적으로 죽이는 균은 그 균이 바로 우리가 채소를 먹었을 때 그 섬유질을 활용을 해서 역으로 엽산, B12, 또 그 타이로신하고 뭐 페닐알라닌이라는 그 도파민하고 트립토펜이 결코 되는 그런 필수적인 발달의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익균들을 죽이게 됩니다. 글리포세이트는. 그래서 장의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는 장에 있는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또 뿜어내는 독소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장의 병막을 갖다가 또 녹여버리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장의 벽이 틈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특히 밀가루나 이런 거 섭취가 이제 그런 걸 더 유도하는 성분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장에 있는 분해가 되지 않는 단백질들이 장 안쪽으로 이제 혈액 안으로 넘어왔을 때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면역 반응이 선택적으로 그 자체의 단백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과 동일한 형태의 몸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자가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갑상선에 있는 단백질과 그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공격을 동시에 했을 때 여성들이 흔히 겪는 하시모토 갑상 기능 저하증도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피부로 번졌을 때는 아토피고요. 관절에 번졌을 때는 류마토이드 관절염이고 또 뇌로 번졌을 때는 운동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자폐나 발달 지연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몬산토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처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글리포세이트는 시카마이트 회로도라는 그 장에서 균들이 그 폴릭 애시드 엽산이며 이런 거를 갖다가 역으로 만드는 회로도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하다라고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그게 그 회로도가 없지만 장에 있는 미생물균들은 그 회로도를 활용을 해서 뇌를 2차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사실이 이제 이어서 뒤늦게 좀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문해증 같은 케이스가 많이 나타났죠. 이런 경우에 그 장에 있는 그 선택적인 유익균이 이제 사라졌을 때 시카마이트 회로도가 무너지고 그 엽산이 대뇌 필질 발달을 이제 못 시키는 경우이죠.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CYP450 엔자임,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있는 해독 효소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걸 해독을 못한다면은 그것이 결코 우리 몸에 저장을 할 수가, 지방으로 이걸 운반을 시켜서 안전하게 그 컴파트멘탈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을 갖다가 거기서 운반을 못했을 때 그 다음으로 지방의 소스는 바로 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글리포세이트의 파괴력으로 남겨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자체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톱이나 눈이나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요, 이 22가지의 아미노산을 마치 구슬을 갖다가 그 어느 순서를 바꿔서 끼면은 이게 손톱이 될 수도 있고 발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22가지 중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 글라이신의 모습과 위에 보이시는 글리포세이트의 아미노산 모습과 굉장히 좀 비슷하죠. 실은 차이는 맨 끝에 그 포스페이트 그룹이라는 그 성분이 이제 달려있는, 꼬리가 하나 더 달려있는 것 차이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질환들을 보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 그 신경의 그 엑손 사다리 같은 그런 그 신경 그 신호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 다리를 감싸고 있는 마이올린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는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그 환경에서 아제라는 그 프롤린과 굉장히 비슷한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이 또 어디 근처에 있냐? 사탕 사업을 하는 쪽에 이제 사탕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탕 수수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발성 경화증의 그 이제 에피데미올로지를 보게 됐을 때는 그 사탕무 농업지역 근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발성 경화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몸이 이렇게 구슬을 갖다가 끼워서 단백질을 만들고 할 때 이 과정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거기상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고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은 단백질, 그 아미노산을 갖다가 오편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은 우리 그 글라이신을 대신해서 들어갔을 때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를 갖다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저항성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그 당이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혈액에서 이제 맴돌고 있으면은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제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인슐린 수용체에 이렇게 와서 이 세포의 문을 열어줘서 당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을 갖다가 이제 세포 안으로 저장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인슐린 그 수용체인 그 문자, 이것이 글라이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글리포세이트 섭취를 했을 때 그 인슐린의 수용체가 불량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와서 닿아도 그 신호를 받고 그 세포의 당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제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미국의 앤더니 샘슬과 스테페니 세네프 MIT 교수 그 논문인 글라이포세이트 Pathway to Modern Disease라는 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알츠하이머도 가장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베이타 플라크인데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글라이신 레지주가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자폐 또한 그 아이들이 흥분을 하는 이유도 하나가 그 가바의 수용체 자체가 그 글라이신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바는 우리의 그 흥분도를 갖다가 억누르는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